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이 아마도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조 5천억. 집이 뭐 완전... 와. 자동차, 스위스 시계, 모피, 귀금속 등 각종 사치품을 사면서 쓴 돈이 무려 6,886억 원에 달할 것이다. 북한에 있는 게 다 자기 거니까 사유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이 뒷주머니, 이른바 이제 우리 혁명자금, 통치자금으로 하는데 비자금을 굉장히 많이 조성합니다. 그건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고영한 박사님이 김부자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2017년.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이 아마도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조 5천억. 6조 5천억.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이 블랙머니라고 합니다. 검은 돈, 비자금. 그런데 이 비자금들이 스위스 계좌나 홍콩, 중동 등의 금융회사의 비밀 계좌 안에 있거나 아니면 타인, 제3의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거나 그런데 미국이 그걸 콕콕콕 다 잡아내요. 그래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대결입니다. 야, 그런 게 또 있구나.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뭐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까지 썼을 때 우리가 몇 년 지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6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할 때요. 예. 하루에 얼마씩 써요? 얼마. 그 얼마?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금방 써. 금방. 이거 어떻게 써요? 뭐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샤워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비자금이 얼마나 만약에 이제 50억 달러가 맞다고 하면은 이게 월드 클래스예요, 이게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이후에 최초의 또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요. 역대 그 세계의 다른 독재자들의 비자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짐바브웨 경제를 후루룩 말아드신 무가베 있지 않습니까? 무가베. 북에서도 유명한. 그렇죠. 무가베가 지금 그 무가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은 매년 생일마다 자기 나이만큼의 케이크 무게를 만들어서 파티를 했었어요. 오늘이 90번째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는 90kg. 91번째 생일이다. 91kg. 그러면 야 정말 비자금 많이 모았겠구나 생각할 거죠. 예.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달러예요. 한 120억. 어머. 비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았어요. 김정은의 500분의 1. 소박하네요. 소박해요. 누가 독재자라고 그래 그 사람을. 그다음에 또 피델 카스트로.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얼마요? 최종적으로 재산 규모 밝혀진 게 10억 달러. 김정은의 5분의 1. 1조요? 와. 그리고 뭐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엘리베이터. 그리고 유명하죠. 왕실 재산, 문제가 됐던 왕실 재산 다 뺀 개인 재산만 5억 달러.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됐어요. 김정은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10배 더 부자였다. 돈 많아요, 김정은이. 와, 10배나요? 이건 상상을 못했네. 엘리자베스 여왕 2세보다 많다고? 사실은 김정은은 진짜 신이잖아요, 북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돈이 6조 5천억 정도 있으면 그럼 개인이 갖는 특권 같은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한이 다 김정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소하게 들어가 보면 사냥터들이 많아요. 북한의 곳곳에. 근데 사냥터에서 벗어나서 한 5km, 10km까지 날아다니는 꽁은 잡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꽁이 날아왔어. 앉았어. 사람은 무서워 안 해. 한 친구가 돌을 잡아서 꽁을 던졌어요. 꽁 날개에 맞았어. 맞아. 근데 농장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게 장군님 꽁인데 그래서 뭐 그래요? 이거 산 넘어가 장군님 사냥터인데 사냥터에서 나라는 모양이라고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사냥터에서 좀 떨어진데 거기 사냥터에만 있진 않잖아요. 꽁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장군 큰일 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농장 사람들은 꽁이 날아오든 노루가 나와든 하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거기서 죽거나 이게 죽은 게 발견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와. 다른 데로 날아가지고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장군님 꽁을 다쳤나 이러면 할 말이 없고. 장군님. 와, 이건 책 이름이야. 왜 장군님 꽁을 다쳤나? 장군님 꽁을 다쳤나? 장군님. 약간 80년대 에로요. 아니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 분들 보시면은 엘리트들 보면은 항상 뭐 북한에 뭔가를 좀 바치는 것 같던데 영철 씨는 뭐 예, 일단은 외국 나간 사람들은 다 같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금이라는 게 있고요. 계획금이라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통역사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특이한 기술이나 혹은 작물이나 동물이나 식물.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은 특별한 게 없어요. 솔직히 원유밖에 없거든요. 원유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름을 보낼 수는 없죠. 돈이 많이 대체 뭐 보내봤자 북한에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할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대성산의 그 식물원 거기에 이제 선인장 같은 그런 이제 오만에서만 자라는 특이작물 좀 그런 거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게 밭이 진짜 없었나 보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평양 입장을 생각해봐. 야, 이거 뭐 있나? 열어보라.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이거 우리를 복살하려고 그랬는데? 애매하다.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낙타를 실어 보내지 뭐. 낙타인데 낙타. 낙타를 실어 보내지 뭐 어때요? 낙타를 못 보내죠. 전 국정원에 근무한 요원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던 분, 그리고 통역관으로 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분, 이분들과 함께 비자금 얘기를 해볼 텐데 6조 5천억 원 하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맞습니다. 실감도 잘 안 나고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요즘 또 북한에서 좀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막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사실 이 6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만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2조만 풀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6조 중에서 그래, 진짜. 김정은이 예를 들어 1조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6조 중에서 1조만 풀면.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서 김정은이 절대 그럴 리 없죠. 김씨 일가들이 그래왔으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 인마이 포켓, 자기의 뭐 사치를 위해서 쓰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본인의 비자금 중에 상당수는 일단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사치 물품을 사요. 호화 요트, 뭐 고가의 술, 그리고 벤츠나 아니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팟, 아이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를 사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비자금의 활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들은 이제 혁명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과연 어디에 이 자금들이 쓰이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스키장 누가 갑니까, 이거? 전기도 없어서. 저걸 트리로 쓰는 거예요? 허무하다. 저기 누워 있는 거야. 한 발에서 380. 한 발만 안 쏴도.
이게 지금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통치자금이죠. 가장 큰 용처는 내가 볼 때는 자기 체제 유지잖아요. 결국 그 목적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묘한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ICBM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38회, 70발을 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추산해가지고 한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굳이 그래야 되나. 인민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 없이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로 일단 돈을 거기다 투입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권력자들 이제 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업적을 건물로 남기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전시 유적 건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콜로세움 로마의, 그다음에 진시황의 아방궁 건설, 나폴레옹의 개선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이거인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뭔가 이렇게 치적 사업 건물로 남겨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스위스 유학 때 스키 타고 승마 배웠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시 유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마식령 스키장, 또 미림 승마 구락부 이거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누가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이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양에 유경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김정일 시대 때 매해 4억씩 투자를 해서 만든 건물인데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뼈다귀만 있어서 제가 평양에서 살 때 어렸을 때부터 지나갈 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105층인데 그냥 뼈다귀만 있는 게 계속 보면서 자랐는데 2018년에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면서 김정은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려하게 조명으로 장식을 했어요. 안에는 통통 비었지만 겉으로는 저렇게 세제 손질을 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유리는 껴 있어요 이제는? 네, 유리가 있어요. 저도 18년도에 여기 이제 평양에 딱 갔는데 막 제가 어릴 때 없었거든요. 화려한 게. 근데 18년도 딱 보니까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내부가 건설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으로 쓴 거예요. 아, 그러네. 저 비싼 건축물. 유경호텔 뒷면은 아직도 그냥 폐허예요. 앞에 전면만 해놨어. 이게 근데 다른 거보다 김진 기자님 예. 이게 너무 끔찍한 게 미라 형태로 거기 남아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CBM 미사일 발사 핵실험 다음으로 제일 쓸데없는 돈 낭비가 이거 미라예요. 이게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금수산 태양공전 안에 김일성, 김정일이 미라로 박제가 돼 있는데 이게 시신 한 구를 저렇게 미라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문가가 투입되는데 러시아 전문가 증언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로. 시체 박제 한 구에 $100만. 예, $100만. 그리고 매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러시아 기술진한테 비행기 값 다 대줘서 북한 평양으로 들여와요. 들여오게 해서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간 관리 비용이 적게 잡아도 $400만. 그러니까 대략 추산해 보면 총 10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된 거죠. 이미. 계속 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게 지나면 더 들죠. 저 시신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점 작아져요. 죽어도. 네. 그렇죠.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분이 날라가요. 원래 저기 러시아에서 레닌을 저렇게 했거든요. 이제 레닌 사망한 이후에 인민들이 그때마다 레닌을 존경했거든. 보고 싶다 이래서 그때 그걸 만들어서 몇십 년을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호치민으로 기억을 하고 호치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가면 아마 거기에 호치민 있어요? 호치민 그 능이 있어요. 능이 근데 반대식 건물로 돼 있고 마우솔레오. 미라가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한 거죠. 북한의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 알겠어요.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그 일파의 위치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한테 침범하지 마라. ICBM도 있어야겠고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또 미라도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세계 최빈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장 많은 비자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김정은만의 그 비자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입니다.
중앙당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지만은 사실상 그 김 씨 일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39호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39시 뭐가 미스터리한 좀. 그러니까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느낌이 들리는 얘기는 뭐 39호실. 3번 건물에 9호실이라는 설도 있고 332일에서 구해보자 뭐 이래서 39호실이라는 얘기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39호에 딱 있는 건지. 그런지 너무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9호실이 이제 1974년 2월에 이제 김정일이 당중앙의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체제를 이제 공고히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당과 원로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39호실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노동당 이제 본청사가 있고 이제 사무청사가 있거든요. 사무청사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대남공작부서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무청사에 9호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9호실로 됐는데 현재는 비자금을 바로 이제 이게 집행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본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최초에는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 김일성 때는 39호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말한 것처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격리부 여기에 다 있었고 지금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격리부는 있습니다. 근데 재정격리부는 총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뭐 당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화를 관리해요. 근데 외화는 39호실이 총 감독을 해요. 공화국 각지에서 나오는 돈, 세계 각지에서 빨아들이는 돈을 유익적으로 빨아들이는 데가 39호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게 이 3호 총사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층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월 9일 날 김정일이 지시해서 39호실이냐 이건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정일이 생각에서 나와서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정권을 쥐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권력을 하나하나 아버지한테 인계를 받는데 사회주의잖아요. 명목상. 사회주의인데 봉건 체제처럼 아들한테 넘어간다는 게 북한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왜 이래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회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 정, 군 엘리트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북한 제품으로 주면 안 되니까 외화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성택 등 몇 명을 해가지고 요걸 하나 만들어서 전국의 돈을 충성자금을 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장군님이 돈이다. 장군님만 쓰는 돈이에요. 39호실 돈을.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총리도 그렇고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군님 바로 옆에 직속 기관인 거네요. 예, 밑에 이제 어떤 내무 기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시스템이라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이거 이제 훈장 주는 건데 그 훈장 받아가서 뭐 합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주면은 자본주의 같은 돈을 주면 되는데 여기는 사회주의 산을 부정하니까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물이고 그 물건은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거. 이러면 사실 이거는 사는데 외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외화를 갖다 관리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체계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김정일 시대 딱 들어오게 되면서 남북의 관계가 역전이 되고 그게 역력하게 80년대 후반 90년대 보면 완전히 역전된 게 보이거든요. 그걸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시각적으로라도 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 호텔 지으면은 저기다 고려 호텔 짓고 서울 종합운동장 지으면 여기다 능라도 짓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우리 올림픽 하니까 저쪽에 청년 학생 축전 이거 하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받아들일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학교에서 거꾸로 배웠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가 거리 호텔을 지었더니 남한에서 신라 호텔을 지었다. 우리가 오일 경기장을 지었더니 거기서 종합운동장을 지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기적의 논리다, 기적의 논리.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39호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서고 가장 힘이 센 부서다. 근데 돈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축의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 아이고 들고 튀는 애들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요 친구들이 되게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혼식 하는 당사자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회자와 축의금을 받는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믿고 맡길 사람. 사실은 사회자를 우리가 더 총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총애하는 친구는 축의금을 받게 하거든요. 나 일생을 사회만 봤네. 그건 이제 좀 다르죠. 어제 안심하고 돈을 맡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 게 이런 거예요. 그럼 39호실은 도대체 누가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39호실 조금 뒤로 가보면 처음에는 크질 않았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똥토산물 있죠. 송이버섯 같은 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 금광, 아연 이런 거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 39호실에 북한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전일춘이라고 39호 실장은 24년을 했어요. 24년? 네, 이제 동그라만 안에 들어간 김정일과 동창이에요. 동창이고 자 정말 1센트도 김정은 자금에 탐을 내지 않은 사람. 그래서 98년도에 39호실 부실장으로 들어가서 39호 실장을 김정은 들어서 2011년까지 39호실 실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분 집에 가면 퇴직해서 집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럽고 돈 계산해서 깔끔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24년 동안 부자가 쓴 거예요. 저분을. 근데 39호실엔 가장 투명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39호실 실장은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자살한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이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야,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지만 제일 많이 감시받을 수 있는 보직이기도 하겠네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알아서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쟤는 청렴해 이 소리만 계속하고 알아서 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나는 아무리 청렴해도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머리에 닿거든. 그럼. 이거 센트를 어떻게 맞춰? 안 맞으면 자기 돈 내야 되고 이 상황에서. 그래.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북한 식당에 있을 때 보면 그 39호실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공작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식당에 이제 중국 손님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 뭐 담배 수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동이나 뭐 아연 이런 그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랑 이제 친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름이 뭡니까? 하고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야 나야 이름이 많디모. 나야 뭐 이름이 5개 되디모 이런 북한 남자의 뭔가 특유의 허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 또 돈 잘 벌고 잘 되는 사람은 야 오늘 너희 식당 하루 쉬자. 식당 매출을 다 대고 이제 놀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이제 북한에 이제 상납도 잘하고 그 식당 사장도 이제 39호실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충성 자금을 정말 잘 바친다고 해가지고 나라의 너력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지. 북한에서 영웅 지어줬어요. 김정은이 딱 만나고. 한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이 돈이 39호로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도대체 이 39호실에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불법적인 일로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약 밀매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뭐 백도라지 그죠? 백도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재배하고 이제 만들어서 밀수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 39호실이 아주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네요. 일단 당시 이제 39호실에서 중국으로 이제 밀매를 많이 했죠. 마약 밀매를. 이게 학위가 있는 마약이거든요. 학위가 있는데 학위가 없는 마약. 이건 전례가 없어서 뭐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좋은 마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밀매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힐 때가 있잖아요. 수주가 막히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일반 민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북한 인민들 사이에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 북한 마약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국 마약이야. 최고야. 약사님들이 만드셨어 이러면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북한 마약을 하면 건강이 덜 해로운데 해외 마약을 하면 건강이 아주 나쁘다. 헛소리야. 친환경, 친건강 막. 기적의 논리인데?
39호실이 초기에는 좀 비유하자면 뭐 송이 팔고 특산품 팔고 해서 약간 농협 같은 역할.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집중적으로 제조해서 유통시키니까 한국담배임상공사 같은 역할. 그러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39호실이 더 규모를 확 넓힙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총괄하고 보험업을 총괄하면서 약간 무역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합친 그런 공기관 느낌으로 39호실이 확 커져요. 재밌다. 그래서 지금은 39호실이 뭐 마약, 밀매 이런 파트는 따로 떼줘요. 39호실에서 우리가 사이즈가 있지 마약 이런 거 니네가 해. 그러니까 밑에 산하기관들이 알아서 해서 만드는 거고 39호실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보험 사기나 국제적인 무역 사기 위주로 범행의 장르를 더 크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신문하셨던 김광진 센터장님 이만갑에도 자주 출연하셨죠.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보험 사기를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선박사고, 인명사고 이런 거 서류 꾸며가지고 보험수당 타내는 걸로 북한이 악명을 떨치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사이즈로 39호실이 좀 나름의 열심히 일했구나. 정상적인 범주 내의 역할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의 마약이 오히려 음성화돼 있어서 북한 당국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부작용이네요. 근데 마약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제 그 벌어들인 돈은 또 39호실 거쳐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런 기관들이 세탁을 합니다. 왜 마피아들도 사실 처음에는 불법 조직으로서 불법 자금들을 만들다가 이제 점점 양성화시켜서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39호실도 사실은 이런 자금들 가지고 합법적인 쪽으로 전환하려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도 지금 39호실이 뭐라고 할까 이제 양지로 올라와가지고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그 기업과 재벌 같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모든 국내산 금을 모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금강지도국. 그리고 또 농수산물을 또 수출하는 대흥지도국, 그리고 또 경공업 제품 수출 담당하는 낙원지도국,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흥지도국, 다 합법적인 그 계열사들이거든요. 이걸 총괄하는 것이 39호실이 됐습니다. 왜 돈이 왜 거기 몰릴 수밖에 없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지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반말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돈들은 다 일단 39호실을 통하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야 또? 39호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장르의 영업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느냐와 관련된 판넬입니다. 가깝게는 동남아, 저 멀리 아프리카, 그죠? 그다음에 뭐 중동, 뭐 중국에 이르기까지 39호실의 영향력이 뭐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북한이 이것을 팔아서 10년간 무려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00억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궁금한 거 있어. 지금 팔았다는 게 헷갈리는 게 북한 거를 가서 아프리카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프리카에? 마약? 마약? 무기. 그렇지. 아프리카가 내전이 심하니까. 무기, 마약, 송이버섯. 마약, 송이버섯. 총알. 송이버섯. 아프리카에 송이버섯을 왜요? 못 먹으니까. 식당 하나 하면 안 되지. 굉장히 가능성이 다 높은 답안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단 동상입니다. 바로 나단 동상입니다. 동상. 뭐가요? 동상을 왜 팔아요? 북한에서 동상 들고 이렇게 아프리카 가요? 아니죠. 기술자가 가서 이게 뭔 얘기예요? 설마 이만한 동상을 북한 사람들이 이고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은희 씨,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판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상 기술, 특히나 거대한 동상을 염가에 만들어주는 데는 북한이 최고입니다. 맞아. 이런 일이 워낙 많이 나. 알죠? 가는 거 얼마나 많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북한 기술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동상을 만들어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에서 실제 북한이 아프리카에 세운 동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걸 또. 언제?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오, 어머.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어머.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맛있다 근데. 아니 잠깐만 이거 블랙팬스에 나오는 블랙팬스 와칸다. 이게 첫 번째 동상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준 가장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동상인데 2022년
작년이에요. 7월 30일에 제막식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뭐 채 안 된 그런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베냉이라는 나라에 세운 건데 높이가 자그마치 30m. 몰랐어요. 참. 자, 이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면 아직 이걸로 놀라면 안 돼. 이걸로 놀라면 안 돼. 30m. 만수대 잠깐. 이게 만수대 창작사의 가장 야심작. 이게 마스터피스. 너무한 거 아니요? 네, 걸작인데 가족. 북한이 아프리카에 세운 동상 중에 가장 유명하고 나름 작품성도 가장 뛰어난 동상이에요. 세네갈 수도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인데 대박이다. 46m의 이 크기가 미국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46m예요. 근데 그거보다 6m 더 높아요. 아니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52m. 52m? 멋있어요. 뭐예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새로운 르네상스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걸 만수대 창작사가 단 거고. 자, 우리 또 고영한 박사님의 제2의 고향. 왜? 콩고로 가보죠. 콩고. 홍보에도 있어요? 요거예요. 김일성 동상이다. 김정은 아니야? 김일성 아니야? 아닙니다. 요거는 2001년 콩고 수도에 세워진 콩고의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동상이에요. 그런데 많이 좀 익숙하다고 느끼셨을 이유가 김정일 동상과 비슷합니다. 함께 이분할. 자, 이분할로 보면 김정일 동상과 비슷한 풍채와 어떤 스타일을 보유할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2001년도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 뭐 동상 기술이 좀 이때만 해도 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서 2001년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걸 또 제가 조사해 왔는데 이게 좀 우리가 앞서 봤던 마스터피스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동상과 비슷하잖아요. 실제 현지에서도 야, 이게 싸게 만들어준 대신에 김정일의 몸에 로랑 카빌라의 얼굴만 붙인 거 아니냐. 소문이 콩고에서 돌았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자, 이처럼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 있는 북한의 동상들. 유엔 안보리가 2016년 모든 회원국에게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일체 북한의 동상을 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듬해에 바로 이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릴 만큼 북한이 이제 동상 수출로 벌어들인 김정은의 비자금이 상당히 쏠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엔이 진짜 특히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 이런 거 제재 가하는데 앞장설 사람도 없어지죠. 이게 또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기술자 한 명 슬쩍 들어가서 그렇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 없죠. 이 캐내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본 동상 중에 그 세네갈의 그 뭐 르네상스 기념상 그게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2,700만 불을 300억 세네갈에서 이제 토지로 받아가지고 땅으로 그걸 이제 받아서. 북한에서 이제 팔았는데 그게 2,700만 달러입니다. 1,100억도 300억. 그렇죠. 땅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 친하기로 유명한 그 짐바브웨 있잖아요. 짐바브웨. 예.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그 동상도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500만 불 받았습니다. 500만 불. 요거 다 받아가지고 39호실로 다 들어간 겁니다. 와, 엄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수대 창작사가 이제 그 제재 명단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냐 하면 인민군 창작사. 인민군 창작사에서도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동상도 많이 만들어주고 또 막 벽화, 대형 벽, 예, 이런 거 그려주고. 아니 그 먼 아프리카에서 왜 이 북한 동상을 또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80년대 처음에 시작한 게 가봉의 오마루 봉고 대통령, 우리 봉고차라 그러잖아요. 봉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체로 전체주의적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대통령 동상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대통령한테 선물하면 어떠냐. 북한은 돈 나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마루 봉고 대통령을 가봉에 제일 먼저 리브르빌에 세웠고 그다음에 제가 있던 나라에 모부투 대통령 동상을 83, 4년도에 100만 달러 주고
동상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네갈 다카르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세우고 무가베 로버트 G 무가베라고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한. 그래서 김일성처럼 따라하다 그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경 달러고 돼야 커피 한 잔 사는 그런 나라의 인플레가 됐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유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해가지고 김일성도 김정일도 돈 벌어서 좋고 그 나라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또 잘 보여서 좋고 대통령은 또 자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이뤄가는 거라고 좋으니까 이게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퍼진 거야. 김진 기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국제부 나가 있는 김진 기자. 예, 국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39호실 이게 아프리카뿐 아니라면서요? 예, 저는 지금 동남아에 나와 있는데요. 동남아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까운 동남아에는 과연 뭘 팔고 이번엔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지 궁금합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북한 39호실이 특히 매년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이라는 매우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동남아에서는 뭘로 39호실이 돈을 벌까요? 어머. 오, 수의 동기야? 이건 북한 식당이잖아. 예, 북한 식당. 어머. 소화 나오네. 어머. 김소환이? $80, $200. 비싸다. 야, 너무 비싸다. 부르는 게 값이죠, 뭐. 40배 하고. 새로 나온다는데 이쪽에는 양수상자보다 이거 두 번째라 하시는 찾아옵니다. 어렵습니다. 예, 남자분들한테 싸움합니다. 미술품? 그림 맞아. 이 미술품들이 많이 쓰는 찾았어요. 맞아. 수 뜬 거, 그린 거. 야, 저거 베트남 가도 그림 사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더라니까. 맞아요. 북한 그 수 뜬 거 있잖아요. 네, 자수로 한 거, 네, 매화꽃이나 이런 것도 그죠? 이제 자수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뭐 거의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에 판매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만수대 창작사 그분들에게 이제 돈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식당에서 가지는 거죠. 들쭉술 너무 비싸게 파네요. 네, 거의 뭐 100불에서 500불까지. 와, 100불 너무 비싸다. 진짜 100불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데. 양주도 아니고 무슨 이제 관광객들의 어떤 심리를 노리는 거죠. 왜냐면 다시 못 나온다, 오기 쉽지 않다 하니까 한 번 나왔는데 북한술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동남아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 39호실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냐? 정답은 바로 북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북한 식당이 북한 외화벌이 하는 곳은 알지만 이 동남아 해외 식당에 파견하는 주체가 39호실인 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네. 이 희진 씨나 서아 씨가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네. 본인을 이곳으로 보낸 주체가 기관이 39호실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간부 사업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중앙당 팔가담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맹세 다지듯이 뭐 얘기를 하는 게 너 왜 나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하먹스 뭐 아낌없이 뭐 정말 큰일을 하고 거답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크게 뭐 39호실이라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갔어요.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거나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서 사야 될 물건과 사지 말아야 할 물건을 공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야 할 물건은 북한 그림. 이건 예술성이 있다. 사놓으면 좋다. 사지 말아야 할 것은 도자기. 이건 다 가짜다. 하지 말라. 근데 사실 그림도 사면 안 된 거죠. 39호실에 통치 비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도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가치도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39호실에서 해외로 이제 해외 식당에만 사람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명천 씨처럼 해외에 이제 노동자들을 주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시키는 건데 우리 정보 당국이 코로나 직전까지 39호실이 주관이 돼서 해외에 파견한 이 노동자 숫자를 약 한 10만 명
최소 북한이 10만 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 파견도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대북 제재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도 북한이 이 제재를 교묘히 피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비자 대신 뭐 유학생 비자, 워킹 비자를 이런 걸로 바꿔가면서 해외에 불법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면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김정은한테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벌려고 뭐 턱턱이 닥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주에 그냥 6일씩 그리고 12시간 이상씩 일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휴식을 못 하는 날도 있었어요. 보면 이제 밤 같은데 이제 만약 이제 오늘 과제를 못했다 하면 밤에 이제 라이트 타워 자동차 크기만한 이제 엄청 큰 이제 이런 조명 같은 거 갖다가 밤에 이제 도로를 비치는 거죠. 지금 야간 작업도 진행했고. 이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이제 중동이라는 게 거의 50도 온도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도로 옆에서 일하기 때문에 단체복을 입혀요. 이렇게 새파란 색깔의 이제 눈에 잘 띄게 새파란 이제 카버로를 입히는데 아침에 파란색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내버리면 저녁에 퇴근해서 보면 이 옷이 새하얘져 있어요. 뒤에 만져보면 다 소금이에요. 소금. 만져보면 다 소금. 땀 때문에. 야, 이게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빡세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한 달에 이제 200리알 정도 받아요. 하나로 200리알이 한 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65만 원이면 160리알은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하나로 65만 원 벌었을 때 54만 원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곳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월급 얼마 받았어요? 저희는 원래 알기로는 1,000유로였어요. 기본 월급이. 근데 1,000유로에서 800유로는 무조건 국가에 상납하는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200유로를 무조건 줘야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내라는 돈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번에 희천발전소 지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충성의 자금을 금값을 모아야 된대요. 이래저래 사장이 다 떼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가끔 50유로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100유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예. 어떻게 살아요? 100유로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100유로는 그냥 유럽에서 매일 그냥 1유로 피자 하나 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 20대잖아요.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사고 싶고. 그래서 우리끼리 야 우리 안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원래 저희는 외대 졸업하고 막 저 같은 거 싱크로 국가대표 선수고 막 이런데 할 수 있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공장에 새벽에 가서 딸기 막 씻어서 포장해 주는 거, 딸기 막 먹고, 막 그러면서 그 포장하는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아는 그 거래처들한테 야 우리가 너희 집 청소해줄게 돈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도 처음에 해봤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따로 돈을 더 벌어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북한 노동자는 일 끝난 다음에 캠프 들어와서 잠을 안 자고 밤에 또 나가요. 제가 이제 오만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동자 한 명이 이제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전기고압선을 잘라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거 이제 그거 이제 판매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만 사람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2달 만에 이제 추방당했죠. 굴이랑 이런 거 이게 선이 맞아요. 굴이 뽑아가지고 이제 고물상한테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만 보면 또 중동에서 이제 가장 그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술. 중동은 술 금지 국가. 이슬람 국가라서 술 금지 국가인데 대신에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이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귀하시죠. 근데 식당 근무라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노동자를 이제 밥 해주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설탕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술을 뽑는 거죠. 뽑아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팔아요. 북한 사람들도 팔고. 대단하다. 팔게 되면 이제 이게 인기가 엄청나요. 가격 일단은 싸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라지 술을 이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어려우니까 더 비싸지. 엄청 많이 팔려고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었나? 그러다가 이제 오만 경찰에 딱 잡혀가지고 추방. 진짜 자력갱생. 자력갱생 잘하다 진짜. 밀주 만드는 거는 아주 북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볼목궁들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밀주 팝니다. 술을 어떻게 만들어? 보드카를 만드는데 거의 저기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고 맛이 좋으니까 또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이제 막 해외 건설 노동자들 나가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오죠. 아니 근데 이게 해외 거래를 북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니 해도 이거 중국이잖아요.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이용해서 버는 돈은 지금까지 나왔던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동남아와 단위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것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합니다. 뭐지? 최대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북한이 이것으로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담배? 담배. 짝퉁 던일 담배. 이게 왜 그러냐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중국과 이 북한의 합작 담배 회사와 공장이 북중 접경지대에 엄청나게 세워집니다. 실제 이 던일 담배를 만드는 담뱃잎을 이 중국과 북한의 합작 회사가 이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가짜 던일 담배를 만들어서 포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중국으로 다시 들여보내요. 그럼 이 중국에 들어간 짝퉁 던일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가는데 이 수익이 최대 약 7억 달러, 9천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짝퉁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곳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도 역시 39호실입니다. 다 39호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9호실 산하 대성 총국에서 옛날부터 대성 담배 공장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짝퉁 담배를 조금 더 생산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김일성, 김정일 전용 담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잎담배를 던일 원료로 수입을 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거의 실제 그 던일 담배랑 맛도 비슷할 뿐더러 또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짝퉁 이 담배 말고도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게 뭐였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발이나 속눈썹이나 미용 제품도 북한이 중국으로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래는 그 철광석 같은 광물이었어요. 거의 70~80%는 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다 중국에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대부분 제재 품목에 들어갔거든요, 광물이. 그래서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못할 북한이 아니야. 또 안 받아줄 중국도 아니에요.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철광석 같은 광물을 중국에 수출 못하니까 다른 우리가 루트를 찾자. 해서 찾아낸 게 모발. 가발을 팔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모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야. 뿐만 아니라 가발이 팔리네? 그러면 속눈썹도 팔아볼까? 그래가지고 속눈썹도 이제 중국에 팔기 시작했는데 올 3월부터 5월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1위가 가발로 등극을 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이제 가발이나 속눈썹 수출에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자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라 하더라도 원료하고 재료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돈 주고 사올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력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게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뭐예요? 몸으로 떼어주고 북한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사실 60년대, 70년대 이걸로 외화 벌었어요. 머리 잘라서, 맞아. 길바닥에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머리 잘라서 삭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사촌 언니가 여기 가발 회사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젊은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회사의 조건이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이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가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하나 붙인다는 거예요. 다 손으로 한다. 손으로 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이제 돈을 떠나서 이제 퇴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발만큼 인기 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가발만큼 인기 있는 게 이제 북한에 또 수출하는 게 우류예요, 우류. 옷 만드는 건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 평성시인데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가장 큰 그 장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제 라벨. 그거만 이제 따로 파는 게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만.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재봉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전에 북한에서 원래 만들면 DPR 코리아라고 썼거든요. 네. DPR 코리아라고 붙이면 누가 입어요? 그걸 안 입어요. 안 했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입지. 뭔가 인식이 달라져요. 한정판으로. 한국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라벨 딱 붙여서 이제 한국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욕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서 받치기만 하면 돼. 메이드 인 DPRK가 좋을 때는 메이드 인 DPRK를 붙이고 그리고 한국 거가 잘 팔린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이고 그걸 또 중국에다가도 또 그렇게 팔고 내수 시장에도 돌리고 그러니까 이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게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레닌이 말한 것처럼 속이고 어쩌더라도 어쨌든 혁명이 승리하기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기본 수법이니까 과정은 전혀 중요시 않은 게 북한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중국산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북한산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도 왔던 송이버섯. 송이버섯.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일본 조총련 산하무역회사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이고 1.8톤이나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거기 발각이 됐어요. 북한산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아들을 일본 경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북한산 송이 1.8톤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허종도 씨와 조총련 산하 식품 도매 회사의 사장과 직원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30곳이라고 조총련하고 밀약을 했는데 이익의 50%는 조총련에 주는 조건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 50%. 이런 송이버섯은 저희 같은 사람이 또 따는 거예요. 힘없는 이민들이 가가지고 따서 나라에 바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정말 힘들었던 게 낙지하고 명태였는데 인민반장 집에 이만큼 쌓아놔요. 그러면 인민반 아줌마들이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거를 물에 한번 꺼냈다 나면은 물이 묻잖아요. 그럼 그거를 밟게 해요, 엄마들한테. 그럼 밟으면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기로 중국에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괜찮아요. 밟으면 되니까.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막 방구도 불불 끼게 나고 방구도 불불 끼게 나고 근데 이건 또 괜찮아요. 명태는 진짜 짭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좋아한대요. 짭짤한 명태를 소금물이랑 그리고 미원 있잖아요. 미원물 담그는 거 아니에요. 담그면은 얘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안 돼. 뿌려야 되는데 스프레이가 없잖아요. 이걸 뿌리지 못해서 저희 엄마랑 입에 너무 북한이 이렇게 가짜 담배, 가짜 라벨, 심지어는 입으로 미원물 뿌려가면서 가짜 명태까지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이 몰락하는 걸 이제 원치 않으니까 그런 이해가 맞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본적인 의문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출이 가능한 거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불법을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슈퍼노트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100짜리 위조 지폐. 한동안 굉장히 30곳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0년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짜 지폐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진짜 지폐를 한 $5,000 놓고 가짜 지폐를 $5,000 놓고 사이사이에 매매를 시켜요. 위패 지폐기에 다 통과하거든. 그러면 은행에 갖다 그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 돈으로 화폐를 바꿔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외화로 바꿔서 그거를 북한에다 송금을 해요. 제재 없을 땐. 이게 이제 처음에 하던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야 슈퍼노트가 북한 내부에서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이거 가짜 아니야? $100짜리 받으면 자기네가 하도 만들었으니까 이게 $100짜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이게 상표 인쇄 공장에서 만들다 나니까 슈퍼노트가 그렇게 정밀해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에서 만든 슈퍼노트가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서는 그걸 감별해내는 거야. 정밀기계로 보죠. 정밀기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국가가 하니까 제품이 질이 좋고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중동에 있는 우리 김진 채널A 차장 기자 연결합니다. 예, 저는 지금 중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판넬을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중동에서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뭐 이런 자금자금한 것들은 뭐 애교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한 해에 중동 쪽에서 이걸로 $10억 에서 $30억 벌어들인다고 한다는 39호실의 효자 수출 상품. 조단이네, 조단. 과연 뭘까요? 그 정체는 무기. 나 이거 들어봤어. 대량 인명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을 북한이 몰래 밀매를 합니다. 90년대부터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해온 미국의 엔젤로 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에 의하면 북한이 중동, 시리아, 이란 등의
스커드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기관총, 뭐 수류탄까지 무기 밀매를 계속 해온 걸로 알려졌고 굉장히 오래됐죠. 왜냐하면 주요한 수입원이 이제 스커드 미사일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기 거래가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북한에서는 이제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N 국제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은 대북 제재가 실시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오히려 북한의 무기 수출량은 더 늘고 있다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든지 엘살바도르, 또 피지 이런 데서까지 북한이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거죠. 뭐 소총도 있고, 뭐 RPG도 있고. 대박이다. 여기서 또 북한이 새로운 클라이언트, 고객을 또 찾아냈습니다. 누구요? 저거다.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요. 오. 에이, 러시아 용병. 러시아. 일단 그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북한 지금 프리고진이나 손잡았지? 바그너에 무기 팔았지?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는 뿅 오리발을 내밀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백악관에서 딱 증거 사진을 내놔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화물 열차가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싣고 다시 러시아로 가는 게 위성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보병용 로켓, 미사일을 바그너에게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에 찾은 거예요. 그렇죠. 블루오션을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진짜 이 나쁜 쪽으로 거의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쁘게도 안 들린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39호실에 비자금을 채우느라 고생한 분이 또 여기 계신다고 합니다. 또 미담인가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예. 접니다. 고양 박사님. 그러려고 한 거. 근데 이게 외교관들도 이제 대사관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외교관들도 이제 바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몫은 충성이 자금이라고 김정일 때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혁명 자금이에요. 혁명 자금은 데이터가 돼서 계획이 내려와요. 그 계획을 집행을 해야 돼요. 제가 3등 서기관 할 때 $270를 월급 탔고요. 1등 서기관 할 때 $370를 탔거든요. 거기서 충성이 자금을 $70를 가져가요. 국가에서. 김정일한테 바치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는 북한이 이런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을 만들어서 대사관마다 이제 그 얼마큼 잘 수행했나 이런 것들을 경쟁을 시키니까 그때 보험사나 영업사원들 대사들이 골 아픈 거야. 네. 심지어 뭐 유럽한 나라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버터가 있어. 버터가 이제 한 1,000톤이 돼요. 어머. 이거를 버리든가 폐기를 해야 돼. 그래.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 북한 대사가. 야 그럼 우리가 살게 그거. 그러니까 너네 그냥 가져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서 북한에 가져와서 라벨을 바꿔가지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뭐 프랑스는 프랑스, 스위스는 스위스산 버터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다시 파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대사는 그거 해서 국교장 1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미담이야. 그리고 김정일의 치아 말씀이 나와. 그럼 또 어깨가 쭉 커지는 거야. 이야, 나쁜 짓 하고. 외교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호망 1등 뽑는 것처럼 충성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망 1등한테는 훈장 갖고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머리 좋은 고영한 박사님 같은 외교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혁명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 사이에서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외교관들에게 주어진 치해 법권을 활용해서 혁명 자금을 마련할 것이냐. 그게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요거는 전원인데 이란과 북한은 거의 혈맹이지 않습니까? 이란. 주 이란 북한 대사관에서도 거기는 정말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FM 국가예요. 거기서도 몰래 술을 밀주를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이란 당국이 굉장히 섭섭해했다는. 근데 이 정도로 하면 그 욕망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교관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우리가 있을 때는 외관 업무 중에서 30%가 위대성 선전 조국 통일 사업하는 거고 70%가 외화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90대 10. 그러니까 90이 외화벌이고 10이 번역 임무를 하는 건데 이게 북한 외교관들이 내가 돈을 $100만 벌어요. 걸리지 않아. 그걸 바쳐. 그럼 공화국 영웅이 돼. 공화국 영웅이 되면 또 북한에서는 영웅 아파트까지 줘요. 아파트, 영웅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 커녕 한 $50만 벌라고 하다가 걸려서 신문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소환돼서 탄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자하고 내국노하고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있어요. 들키냐 안 들키냐.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그 과정을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근데
걸리면 네가 공항망신과 지도자동지 망신을 시켰으니까 네가 책임져. 뭐야? 돈 보고 보내주면 좋아. 위험부담은 네가 져야 돼. 이 위험부담은 네가 다 지라는 거야. 여기 삶이 종이장 한 장 차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만약에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이거 외교 행랑으로 가져가요? 그거를 다 현금화해서 지고 다녀요. 짊어지고. 그런데 이게 외교관들이 계속 달러만 지고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나 식당 종업원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걸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걸렸잖아요. 걸려서 그 85만 달러를 그냥 뺏긴 거야. 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외교관들 다시 시켜라. 그 외교관들이 돈을 배낭에다 쥐고 이런 트렁크에다 들고 들들들들 끌고 다니는 거지. 일단 오만에서 노동자들이 뭐 들고 갈 수 있는 돈 양이 작아요. 기껏 많아봐야지 5천 불 정도 되는데 그렇지, 많아야만 주머니에 이제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공항에서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걸리는 경우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된장통 비슷하게 만들어서 랩을 감고 뭘 감고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박아요. 박고 그다음 된장을 다시 부어요. 그다음에 뚜껑을 딱 채워요. 그다음에 이제 딱 그 들고 가면 이제 된장처럼 이제 위장해가지고 딱 가져가는 거죠. 저게 되게 고전적인 수법인 게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베트콩들이 이 저 기관총이나 총기 숨길 때 베트남 그 장 안에다 숨겼다는 거예요. 경망. 근데 미국 군들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데 그 냄새는 너무 이 자기들한테 지독한 냄새가 거길 못 열어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숨겼던 그게 다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에 있겠죠. 어디다 숨겨라. 홍어에다가 하는 거랑 그러니까 장에다 숨겼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문화권이 맡기에는 좀 이게 맡기 쉽지 않은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숨겨. 김정은의 이 비자금의 실체를 이제 알고 나니까 궁금해진 게 이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거든요. 아니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돈을 대체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안에서 10살짜리 주애가 200만 원이 넘는 디올 코트 입어요. 그다음에 리설주는 샤넬백이 없는 게 없다고 소문이 났죠. 굶어 죽는 인민하고 사치를 즐기는 김 씨 일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39호실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중 일부로 호화 생활을 하는 건데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n't by my side. But now I'm stuck at the gate, a Lucifer's estate.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met in hell,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where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I ain't Hades, but I'm the king. I do anything so that.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비즈니스 때 발렌티노 코트.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얘는 뭘 한다고 또 얘한테까지. 집이 뭐 완전 와. 너무 하는 거야. 저걸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어 내보내는 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김정은 일가가 쓰는 이 사치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은이 집권 첫 해에 자동차, 스위스 시계, 모피, 귀금속 등 각종 사치품을 사면서 쓴 돈이 무려 6,886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후에도 매해 7천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김정은 일가 사치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100대 이상을 지금 컬렉션을 갖고 있고 뭐 대충 추산으로 우리 돈으로 한 20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마이바크 풀만가드 S6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대 이하로 이 제작이 돼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방탄의 무슨 뭐 이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여기 받쳐 올라가죠. 와, 진짜요? 김정일이가 죽고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5억 관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싹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이러는데 쓴 돈만 1,680억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자우지간 경치 좋고 산세 좋고 물 좋은 데는 김정은 특각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 30여 곳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원산에 있는 김정은 특각이 제일 유명한데 저기 요트가 있는데 요트 길이가 80m. 그리고 요트에 풀장이 있어요. 풀장인데요, 저기. 풀장인데요.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39호실 자금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정보 당국이 이제 김정은을 분석을 할 때 서화적 취향이 있다고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매년 오락기, 모형 자동차, 항공기 등을 사는데 127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모형값, 예. 모형 장난감.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을 안 아끼는 거죠. 저런 취미가. 그러니까 또 웃기는 게 자전거 구입하는데 93억, 중국산 낚싯대 구입하는데 3억. 어머. 최근에는 뭐 러시아 저쪽에서 개썰매 있죠, 개썰매. 그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네. 그럴 거야. 그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저 사치가 우리들에게 보내는 분명히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요. 사실은 북한 같은 최빈민국에서 그 집권층이 저런 식의 사치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건 분명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